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9월 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주 후반이 되면 뉴욕 증시가 반등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6일 화요일 기준으로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하락 중에 있으며 다우지수와 S&P 500은 7거래일 중에 6거래일이 하락했고 상승했던 그 하루조차도 상승폭이 0.5% 미만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게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뉴욕 증시가 이제 주 후반에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조금 더 과학적인, 조금 더 심리적인 그 이유를 보태자면 이제 연준의 FOMC 회의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75bp 금리 인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마치 미쓰리가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것은 없다라는 그 진리가 틀리지 않다는 듯 9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식 공부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고수로부터 주식을 배우는 동안에 그 교육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당일 하한가 가는 종목을 A4 용지에 볼펜으로 혹은 연필로 띄어쓰기 하지 않고 틈을 두지 않고 그날 하한가 간 종목이 왜 하한가 갔는지를 직접 손으로 밤을 새서라도 모든 가능성 있는 근거를 다 찾아서 A4 용지에 작성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숙제였죠. 그래서 하얀 A4 용지가 나중에 그 숙제를 마치면 까만 흑지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작성한 내용을 제 스승은 읽지 않죠. 단지 그 종이를 보면서 이 인간이 어떻게까지 노력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프로로서 눈치를 채는 거죠. 여하튼 제가 그렇게 하한가 공부를 몇 달 동안 계속하면서 그 당시 어떤 매매가 좀 나타났냐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행은 돌고 돕니다. 패션이나 주식 매매 방법이나 유행처럼 돌고 돌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때 방법이 지금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7번 하한가를 가는 종목은요. 그 다음날 무조건 시가가 플러스던 아니면 시가에서 하한가가 풀리던 더 나아가서는 시가가 하한가인데 장중에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물론 종가에 다시 하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당시 상한가 하한가 폭이 15%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어느 순간에 약간 필이 받았을 때는요. 하한가에 사서 상한가에 파는 기염을 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당시 7번의 하한가를 가는 종목은 8번째 하한가를 가기보다는 뭔가 방향을 트는구나. 하한가를 풀든 상한가를 갔다가 다시 하한가를 갈든 여하튼 한쪽 방향으로 무조건 계속 열흘 20일 그렇게 가는 게 없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머릿속에는 7번 하한가를 가면 그 다음 날은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그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좀 변화됐죠. 자, 뉴욕 증시 수요일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40, S&P 500이 1.83, 나스닥이 2.14%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9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 왜 상승했을까요? 정말 반발 매수세 때문일까요? 물론 그 이유가 솔직히 가장 큽니다. 7거래일 연속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기 때문에 다우지수 S&P 500도 6거래일 하락 지속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했다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서 여기에다가 국채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보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바로 미쓰리의 매력이죠. 자,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9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요. 반발 매수세 그리고 국제 유가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수요 감소 둔화에 대한 걱정으로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 하락을 보면서 글로벌 침체가 올 것 같은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면 연준이 과연 9월 달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9월달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11월달, 12월달 그때도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에 대한 생각으로 뉴욕 증시의 반발 매수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예상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연초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연초에 증권사들은 3,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점쟁이 반스를 훔쳐 입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올 초에 여러분들께 또 하나 예언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때 국제유가 $100 넘어가고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국제유가 WTI의 평균 가격은요 $100 아래로 내려옵니다라고 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100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100 깨지면서 지금 국제유가 WTI는 81.94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미쓰리가 올 상반기에 국제유가가 $100, $120 막 치솟고 있을 때 전문가들이 $200를 전망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WTI 평균 가격은요 $100 아래로 내려옵니다. 즉 그 얘기는 올 하반기의 국제유가는 $100 아래에 머물 거란 얘기겠죠. 제가 그렇게 전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의 경제 분위기를 보면서 올해는 그동안에 풀렸던 유동성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따라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국제유가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먼저 하락하는 겁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7월달 미국의 무역 적자 전월 대비 12.6% 감소했다고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대한민국 시간으로 오늘 기준으로 9월달 FOMC 회의는 12일 남았습니다. 자, 이날 연설을 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좀 보면은요.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지금까지 상당한 조치를 했음에도 연준의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금리 인상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거죠. 금리 인상 할 거야 라는 의지입니다. 또 하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빠른 긴축이 총 수요에 미치는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과도한 긴축과 관련한 위험을 야기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너무 가파른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왜 달러가 미친 듯이 저렇게 날뛰고 있느냐? 물론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오너 리스크 영향이 가장 크고 최근에 낸시 펠로시를 대하는 그 상황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뒤통수 맞게 된 그 상황을 보고 외국인들이 걱정을 한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지금 미국 달러가 가장 강한 이유는 미국만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경기 침체를 이렇게 걱정하는데 75bp 금리 인상을 계속 해댈 수 있다고 저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동안의 경제 지표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 미국도 경기 침체, 최소한 경기 둔화까지는 인정해야 되는데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은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글로벌 각국을 봤을 때 가장 강해 보이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강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9월달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금리 인상을 하자니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요. IMF와 세계은행은 이미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달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6월달, 7월달, 그리고 9월달 3번 연속 75bp 금리 인상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강한데, 그러나 주식과 경제는 심리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 10일 뒤에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하겠지. 인플레이션 저렇게 높은데, 물론 9.1%에서 8.5%까지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75bp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마치 언제적처럼요? 7월 말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20일, 21일 날 진행되는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연준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면서 11월 달, 12월 달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할 겁니다. 여기에 10월 달 FOMC 회의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점들이 9월 달 FOMC가 회의가 이제 끝난 다음에 오히려 10월 달 조금 증시가 금리 인상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 이번 9월 달 국내 증권사 전망이 어땠냐면 다 후졌습니다. 후졌다는 건 뭐냐면 다 안 좋았대요. 다 방어적이고 다 보수적이고 뭐 더 떨어질 거고, 더 떨어질 때 뭐 하래요? 예, 줍줍하래요. 그 얘기 뭡니까? 줍줍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원래 올해 코스피 2300은 뭐 당연히 더 깨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넓은 시황을 보고 있다 보니까 당장 9월 달에 뭐 2300을 깨니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9월 달 75bp 금리 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금리 인상한 다음에 이제 경기 지표들이 꺾이고 여러 지표들이 위험 신호를 주고 국제 유가 5% 이상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걱정하고 있죠. 국제 유가가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럽발 침체 우려, 중국의 부진한 경기 지표, 미쓰리가 짚어드렸던 글로벌 리스크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제 유가가 81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제 유가 아마 80달러 깰 겁니다. 그래야지만 미쓰리가 올해 주장했던 대로 WTI 기준으로 평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9월달 FOMC 회의 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75bp 금리 인상 단행합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 잭슨홀 미팅 때 뭐 고통이니 어쩌니니 뭐 개소리 하면서 증시를 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차피 잭슨홀 미팅에서 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약발은 9월달 FOMC 회의까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이야 뭐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따라서 9월달 75bp 금리 인상 단행 이미 알고 있었어. 여기까지. 10월달에 금리 인상 회의 없어. 그리고 이제
WTI라든가 여러 경제 지표가 꺾였어. 그럼 경기 침체 걱정이 되죠. 경기 침체라고는 인정하지 않지만 경기 침체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니? 또 이런 압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75bp 금리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이죠. 9월 8일 22에서 통화정책을 개최하는데 금리 인상할 겁니다. 지난번 7월 달에 50bp 인상했잖아요. 25bp 금리 인상한다고 6월 달에 얘기했는데 7월 달에 25bp가 아니라 그 2배 50bp 전격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머, 금리 인상을 저렇게 한꺼번에 50bp씩 하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ECB가 50bp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유로화 가치가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그 힘 덕분에 달러와 힘이 좀 빠지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해석을 했거든요. 따라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75bp 금리 인상했죠. 어쩌면 ECB 금리 인상 지금 50bp 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의 유행은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75bp 인상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75bp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좀 커졌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동안 2015년부터 아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조절해 왔는지 쭉 설명해 드렸죠. 올해 3월달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22년 3월달까지 모든 금리는요. 25bp씩 움직였습니다. 금리 인상을 해도 25bp, 금리 인하를 해도 25bp였는데 갑자기 75bp라는 숫자가 나타나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공격적이고 세 보이지만 가위바위보도 3세판이라고 6월달, 7월달 2번 해봤잖아요. 이제 우리는 75bp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둔화됐습니다. 마치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둔감해지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은 아휴 그냥 그럴 줄 알았어. 오히려 정상적인 게 이상한 거야. 멀쩡한 게 이상한 거야. 라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 충격적인 사실들을. 예전 같으면 박근혜 때는 최순실 비선 실세라는 이유로 탄핵이 됐는데 지금은 김건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비선 실세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되고 관련된 회사가 공간을 뭐 디자인하고 뭐 이 모든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쏟아지는 것들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이제 웬만한 잽은 잽처럼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물론 데미지는 계속 쌓이겠지만 웬만한 충격은 충격 같지도 않죠. 마치 그것처럼 지금 75bp 금리 인상이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 75bp 금리 인상했고요. ECB 금리 인상 75bp 가능성 있습니다. ECB에서 50bp를 하던 75bp를 하던 일단 달러의 힘을 좀 빼놓을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국제 유가로 제가 오늘 방송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날 국제 유가 WTI 5.7% 하락해서 81.94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왜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유럽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거기에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우려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데가 누구라고요? 국제 유가라고요. 국제 유가는 이미 지난번에 세계은행과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때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주 가끔씩은 그래도 쟤네가 저렇게 러시아가 세계 원유 산유국 3인데 저렇게 전쟁 계속하면은 어떻게 원유 공급 차질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더 큰 이슈, 바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국제 유가는 계속 힘이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국은 쓸 카드가 많아요. 미국은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외부적인 요인을 다 빼고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쓸 카드도 많고 거기에 11월 달 중간 선거라는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대로만 간다면은 미국은 뭐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글로벌 모든 국가들은 아주 면밀하고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유럽의 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둔화 이런 얘기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이 거리를 좀 두려고 하겠지만 그 거리 오래 못 둡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 미국은 괜찮은데 유럽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혹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유럽의 경기 침체 혹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앞으로 불러일으킬 어떤 경기 침체 파장을 염려해서 우리 미국도 누구처럼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겠다라고 발언할 가능성이 커졌죠.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는 인상해야 되지만 금리 인상했을 때 우리 국민들도 힘든 것처럼 미국 국민들도 대출금리의 압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 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금리를 좀 덜 인상하고 싶은 거죠. 금리를 덜 인상하고 싶은데 미국 경제가 후져져서 금리를 인상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건 무조건 경기 침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더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좋다. 굉장히 좋다.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까 저 유럽에서 경기 침체. 유럽은 또 왜 경기 침체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으니까 유럽이 저러고 있네. 그리고 우리의 어찌 보면 상대국인 중국이 또 경기가 안 좋네. 물론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쟤네가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도 피해가 오네. 따라서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10월 달 한 달 동안은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지만 다른 외부의 변수들 때문에 면밀하게 지켜보고 추후 11월, 12월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최소한 미국 국민들은 안도를 하겠죠. 물론 그것도 오래 못 갈 거지만. 이날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을 2주 앞둔 상황에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죠. 겉표지가 베이지 색깔이고요. 미국의 12개 지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지난 7월 달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발표한 베이지북은요. 12개 지역 중에서 5개 지역이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9월 달 베이지북은 7월 달 이후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5개 지역은 여전히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수요가 약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5군데만 안 좋은데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약화될 거다라는 내용을 써놨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요. 뉴욕 증시의 상승, 다우지수가 1.41%, S&P 500이 1.83, 나스닥이 2% 넘게 상승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10시 20분 현재 코스닥은 1.15%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는 9포인트, 0.39%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금요일은 아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둔 마치 금요일 같은 느낌, 추석 연휴 동안 리스크를 좀 피하고자 하는 느낌, 그리고 대한민국은 신흥국이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지금 달러는 어제보다 좀 안정이 되고 있네요. 예, 다행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주후반에 반등할 텐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나라가 휴장이라는 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이 아니죠. 금요일 날 휴장만 아니었다면, 예, 굉장히 오늘 재미있는 장이 펼쳐질 텐데, 오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수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8포인트밖에 상승하고 있지 못하지만, 종목별로 주인이 있는 녀석들은 뭐 3%, 7%, 뭐 12% 이렇게 이제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 다시 펼쳐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시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종목은 시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황이 무너지면 종목이 견디질 못해요. 세력은 견뎌도 그 종목에 들어간 주린이들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 주린이들이 손절을 하게 되고 그 손절 물량이 차트를 망가뜨려 놔서 예를 들면 한 달 내에 올라갈 종목이 한 달 내에 못 가게 되는 거죠. 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지금 주식시장에 가장 필요한 건 물갈이가 필요해요. 어설픈 반등은 더 힘들게 만드는 장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주식시장이 주린이라는 이름으로 동학개미 뭐 서학개미 이런 이름으로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시장 안에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깨끗하게 걸러지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계속 주린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장이 펼쳐지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10월달 증시 분위기까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10월 한 달 동안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제가 이슈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10월달에 특별한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큰 뭔가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거나 경기 침체 뭐 어떤 국가가 디폴트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미국은 이런 분위기로 안정적으로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10월 달에 안정을 취하고 11월 달, 12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꺾이는 걸 보면서 금리 인상을 조절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국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미국이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어떤 경제 플랜, 증시 플랜, 중간 선거라는 이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 증시를 봐야 되고 미국 증시를 보면서 혹시 돌발적으로 튀어나올 유럽, 중국, 뭐 남미 이런 지역들의 리스크들을 계속 관리해야 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현실인지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만들고 주식시장을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